받은 거 나쁘지 않죠? 우리가 강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고. 오케이? 우리가 왜 쟤네랑 다른지 보여주자고. 꼭 유지해서 조이기로 가자고. 오케이? 얘네 뭐 내일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 플레이를 좀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아시아팀을 상대하는 손흥민 주장의 연설은 언제나 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대의 손흥민이 언론에 표현되는 주요 키워드는 겸손이지만 10대 손흥민의 키워드는 단연 패기였습니다. 하면 또 외국어를 또 못하면 또 고생을 엄청 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두려웠지만 그걸 좀 즐겨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좀 도전해보고. 잘하는데 자체는. 이 형 뻥이 많이 늘었어. 스리가 득점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 손흥민의 눈빛, 표정, 말투, 단어 선택은 모두 패기 그 자체였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 의심 없는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챔스 우승, 월드컵 우승 등 한국 선수들이 쉽게 발언하지 않던 최대치의 목표를 말하던 어린 이강인과 손흥민의 압도적인 자신감은 닮아 있었고 나이가 들며 인터뷰 스타일이 자신감은 가지되 겸손한 화법으로 변화했습니다. 두 선수뿐 아니라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10대 시절 공통점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것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자기 확신은 경기에서 보이는 자신감 외에 노력하는 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이후에 손흥민은 대체로 겸손한 언어를 사용해왔지만 국가대표 주장의 직함으로 말할 때는 왜 겸손보다 초살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비현실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소가 자신 있는 친구들의 선택, 투스노트, 스토리K 채널과 함께합니다. 손흥민 인생의 경쟁을 시작한 순간은 정확히 함부르크 입단 이후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축구 교실을 건너뛰고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고 늦은 나이에 정규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2008년 동북고에 입학했으며 1년을 채우기 전에 함부르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손흥민은 2009년에 U17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였습니다. 즉, 정규 과정에 나타나자마자 그의 축구 인생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으며 경쟁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U17 대표 선수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주전 경쟁, 학교 간 경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나아갔다면 손흥민은 어린 시절의 경쟁 대부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와 오래도록 공을 찼던 손흥민에게 대회라는 달콤함이 주어지자 폭발한 배고픔인지 한국 학원 축구의 단편을 보여주는 예시인지 알 수 없으나 손흥정 씨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만화 같은 커리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손흥민은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U17 월드컵에 참가했고 팀에서 가장 많은 3골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춘천에서 아빠와 공을 차던 소년이 세계대회에서 활약한 것은 그저 전설의 일부분이었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역대 4번째로 어린 나이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그 이듬해는 초등학생 때부터 TV로 지켜보고 자란 박지성과 함께 출전하여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여전히 그의 나이는 10대였습니다.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은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9살 차이입니다. 박지성과 손흥민의 나이 차이는 11살이었습니다. 두 명이 만난 대표팀은 다른 세대의 조우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거라던 자신감의 이유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4강을 보고 박지성의 맨유 경기를 매주 보며 자란 소년이 그와 룸메이트가 되었으며 한국 선수로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결과가 가득한 초기 경력을 가진 손흥민이 득점 2위를 목표로 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점입니다. 같은 시각 함부르크에는 무려 세계 4대 스트라이커이자 EPL 득점왕 출신 반 니스텔로이가 손흥민을 주목하란 멘트를 날렸습니다. 제가 당시 손흥민이었더라도 내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란 믿음이 생겼을 정도로 보통의 10대가 겪지 못하는 화려한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첫 난관은 함부르크 주전 경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레버쿠젠, 토트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클럽 커리어의 스텝업을 이뤄냈고 동시대의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 같은 범주에 넣기에는 미안할 정도의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약팀을 만나는 그의 언어에 자신감이 가득한 이유는 단지 팀을 하나로 묶기 위한 말뿐이 아니라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공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흔적입니다. 중국전을 앞두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해주자던 그의 표현은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대표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참가하며 사용한 전술은 대체로 3-4-3 혹은 3-5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수비에 5명을 배치하는 5백을 쓰고 미드필더에 2명을 배치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수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드필더가 약했습니다.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순서로 이어지는 볼 연결이 아니라 골키퍼가 바로 공격으로 롱킥 혹은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바로 찔러주는 롱킥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볼을 간수하고 운반하고 유려하게 공격진에게 볼을 전달해줄 미드필더가 부족했습니다. 아시아의 리베로라 불리는 홍명보가 대표팀의 절대적인 전력이었던 이유 또한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로 보내는 패싱 능력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가 볼을 바로 공격수에게 건네는 순간 필드의 중간에 위치하는 미드필더들의 존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선수를 배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결국 5명의 수비수 배치가 해답이 되었습니다.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은 포백을 채택하며 수비 1명을 빼고 미드필드 인원을 1명 늘렸습니다. 5백과 포백의 차이는 무궁무진하지만 한국팀 입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수비수가 바로 공격수에 보내는 패스가 아닌 미드필더들을 활용한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이전보다 월등히 중요해진 축구이고 5백에 비해 1명 적어진 수비는 단순 계산에서 약해집니다. 5백 한국 축구는 그동안 월드컵에서 상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월드컵은 힘 대 힘으로 중앙에서 맞서 싸운 첫 번째 대회입니다. 선수 출신 전문가들 대부분이 아시아 예선은 급축구로 성공했어도 본선에선 결국 예전 축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수십 년간 쌓여온 기억들 때문입니다. 잉글랜드마저 롱볼 축구가 지금의 축구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호지슨 감독 이후에야 걸음마를 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발베르데, 벤탄쿠르라는 세계적인 미드필더를 보유한 우루과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43대 57로 점유율이 호각을 다퉜습니다. 0대0의 결과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인 이유는 수비진의 눈물나는 6탄방으로 90분 내내 담화한 우리의 전형적인 월드컵이 아니라 세계 정상급 팀들이 구사하던 축구로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팀과 영혼의 맞다이를 펼친 역사상 처음 있는 경기였습니다. 우루과이 축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경기 1년이 지난 불과 며칠 전 그들은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격침시켰습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이겼습니다. 우리 축구가 과도기인 이유는 가나전 패배가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64%로 점유율을 앞섰고 22대 7로 슈팅수는 압도했으며 우리가 528개의 패스를 86%로 성공한 반면 가나 320개의 패스 성공률은 79%였습니다. 수치상으로 완전히 제압한 축구 또한 월드컵에서 흔치 않던 경우였지만 이겼어야 할 경기를 2대 3으로 패배한 것이 과도기라 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점유에서 완전히 지고도 결과만은 승리했던 기억이 있고 2022년의 성적표는 이전과 다른 색채가 가득합니다. 1대 4로 패배한 브라질전조차도 46대 54의 점유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은 609개의 패스, 우리는 529개의 패스를 기록했으며 양팀 모두 85% 이상의 성공률을 거뒀습니다. 힘대 힘으로 맞불을 놓은 축구에서 우리는 빼곡한 슛패스로 빌드업하며 세련되었지만 결과는 과거 월드컵을 답습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금의 축구가 오히려 어떤 경기에선 더 고전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을 상대로 5대5의 점유를 보인 한국 축구는 세계 어느 팀을 만나도 경기 내내 수비만 하다 끝나지 않을 것이란 공격과 공격으로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대표팀 경기를 경험한 손흥민 주장이 고작 중국 축구를 만나며 가졌을 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게 해주자던 연설은 어렴풋이 느낀 힘의 차이를 그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경기들로 인해 또렷하게 이미 알고 있던 중국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66대 34의 점유로 일방적이었고 한국은 673개의 패스 89%의 성공률, 중국은 356개의 패스 78%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패스 게임으로 유려하게 파이널 서드로 진입했고 상대를 완벽하게 유린하였습니다. 발베르데나 벤탄쿠르가 없는 중국 대표팀에게 한국 선수들의 패스 게임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최근 한국팀의 결과는 상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경기 내용은 대부분 싸하게 진행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잉글랜드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브라질에게 1대 4로 졌다고 팬들이 역시 한국은 수비를 해야 한다고 5백으로 돌아가자고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멤버는 이제 5백을 서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롭습니다.
지더라도 지금 축구로 지고 2026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엔 이유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충분한 노력과 결과가 자연스레 자신감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완전한 후자입니다. 개인과 팀 모든 점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가 자신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메뉴 박지성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손흥민 케이스처럼 결과를 거둔 사람의 살아있는 자신감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L 득점왕이 한 명도 없던 나라의 유소년이 말하는 득점왕이 될 거야와 지금 한국의 유소년들이 가질 자신감은 색깔이 다릅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0과 1의 사이에는 초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 주장이 손흥민이라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팀에 합류하는 모든 어린 선수들에게 축복입니다. 그가 연설하는 모든 내용은 이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은 손흥민입니다.